저주하는 피규어. 안녕하세요. 저 업체에 문의드렸던 척키입니다. 예.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마이크는 녹음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 실제 체험담이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고, 가족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이것은 내 실제 경험담이다. 내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고, 가족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쓴다. 나에게는 번개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형이 있다. 형은 출소 후 히키코모리처럼 살았는데 전과자라는 멍해 때문에 일도 결혼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평생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형은 방에 장식장을 두고 피규어를 수집하며 시간을 보냈다. 형 방은 원래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벽 안쪽에 섬뜩한 기분이 드는 붙박이장이 붙어 있었다. 가끔 형 방에 들어가면 형은 항상 장식장에만 불을 켜놓고 어두운 방에 앉아 붙박이장만 멍하니 보고 있었다. 수집벽이 예사롭지 않았던 형은 건담 같은 피규어 외에도 여자 아기 인형처럼 보이는 피규어 수십 개도 수집했다. 형은 그런 수상한 피규어들만 붙박이장에 숨겨두고 가족들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형은 피규어뿐만 아니라 빨간 립스틱, 마스카라 등 여성 화장품도 정기적으로 주문했다. 그런 행동들 때문에 형이 성충동 약물치료 후유증을 겪는 것 같았고, 왜 샀냐고 물어보면 형의 대답은 이러했다. 피규어들이 화장품 좀 사달라고 졸라서 그래. 나는 형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 집을 샀고 결혼을 해 독립을 했다. 전자발찌를 찬 형이 부끄러워서 처가에 형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명절 때는 본가에 안부 인사조차 못하게 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은 불같이 화를 냈고 나와 의절하고야 말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 형이 마음을 열고 이해해주길 기대했지만 결국 형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화장이 끝나고 나는 부모님 집에 가서 형의 유품을 정리하고 피규어들을 당근마켓에 분양했다. 그중 붙박이장에 보관된 피규어들은 시멘트 벽에서 나오는 쿰쿰한 습기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규어들을 살펴보던 중 여자 아기 인형처럼 보이는 피규어들의 몸통에서 저주의 흔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각각의 몸통에는 경찰관, 변호사, 검사, 판사, 교도관, 수감자 등 생전 형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 그들 자녀들의 다양한 사망 원인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나는 형의 극단적인 선택과 저주에 사용된 기분 나쁜 피규어들을 보고 며칠 동안 침대에서 가위에 눌렸다. 결국 붙박이장에 보관된 피규어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분리수거장에 다 꺼내놓았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러 따라온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한 개 있다고 해서 차에 싣고 집으로 가지고 왔다. 아내는 가져온 피규어를 서랍에 넣었는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아내의 엽기적인 모습과 아내가 들려준 기괴한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그 피규어를 아기처럼 등에 업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내가 손질을 했는지 등에 업힌 피규어는 방금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한 아기처럼 색칠해져 있었다. 그런데 피규어의 옷은 빨지를 않아
먼지와 곰팡이에 찌든 더러운 옷을 계속 입혀두고 있는 것이 영 찝찝했다. 아직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아내에게 딱한 마음이 들어 식탁에 앉아 물었다. 쓸쓸하면 강아지나 키우면 되지. 왜 피규어로 없고 궁상이야? 그러자 아내는 잠시 고무장갑을 벗고 식탁 위에 피규어를 내려놓고 대답했다. 공동주택에서 강아지 키우면 민폐래. 난 동물 같은 거 싫어해. 나는 아내가 어떻게 피규어 손질을 할 줄 아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자기 피규어 색칠한 거 보니 손재주가 보통이 아닌데? 그러자 아내는 시답지 않은 소리는 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저 가부키 화장 제가 한 거야. 내 파운데이션 다 써놨어. 나는 피규어가 스스로 화장을 했다는 아내의 능청스러운 농담에 어색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도 그 피규어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뒤척이다가 아내가 방에 들어오자 내가 물었다. 자기야, 그거 사람들 저주하는 걸지도 모르는데 안 무서워? 그러자 아내는 피규어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듯 쉬쉬하다가 피규어를 화장대 서랍에 넣고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자기도 참 피규어가 그러는데 자긴 괜찮대. 아내의 말에 오싹함이 느껴졌지만 짐짓 모르는 척 잘 때 그 피규어를 몰래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내가 자는 것을 보고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대 서랍 속에 피규어를 꺼내 거실로 가서 불을 켰다. 그런데 그 피규어는 급하게 화장을 하다가 실수를 한 듯 여전히 작은 립스틱 덩어리를 손에 묻히고 있었다. 몰래 베란다에 가서 종량제 봉투를 찾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고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나를 노려보며 다그쳤다. 자기 지금 여기서 뭐해? 나는 어물쩍거리며 변명거리를 찾다가 말했다. 자기야, 그게 자기 피규어 옷이 더러워서 세탁기에 넣을 때 같이 빨려 나왔어. 내가 더러운 건 못 참잖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피규어의 옷을 벗겨 세탁기에 넣으려고 하자 아내가 필사적으로 피규어를 뺏으며 말했다. 거기 자기 이름 적혀 있단 말이야. 며칠만 참으면 심장마비 오니까 빨지 마.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졌고 더 이상 집에 있는 것이 무서워서 바로 집을 뛰쳐나와 모텔방을 구했다. 그리고 나를 저주할 만큼 미워했던 형을 원망하게 되었다. 지금 나는 배우자에게 저주를 받으면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들과 상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저주로 이혼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어떤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하루빨리 영상 제작을 통해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